자, 그 다음, 우리 작년도 2차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작년도 2차 문제는 1번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2번, 3번, 4번. 뭐 적절한 것은 1번이고요. 틀린 걸 이제 왜 틀린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2번 왜 틀렸습니까? 적극적으로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막 대답하세요. 자, 자기 의무, 행정처분, 법적 근거 있다면은 행정, 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면 적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 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법적 근거 있어야 가능하죠. 3번은 행정, 대집행과 적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 대집행은 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있죠. 불법 건축물. 꼭 건물주가 철거할 필요 없죠. 철거하지 않으면 3자를 통해서 철거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간세법상 통고 처분 여부는 간세법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와 도로교통법 통고 처분도 재량에 맡겨져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통고 처분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경찰 벌입니다. 자, 경찰 벌은 위반하면은 경찰 형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의무가 발생하면은 위반하면은 경찰 형벌을 받게 되고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 둘 다 위반인데 음주운전을 했어요. 주정차 위반을 한 거예요. 알겠죠? 둘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 주정차 위반도 하지 말고 음주운전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금지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뭐예요?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했으면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해버렸잖아. 그런 경우는 경찰 형벌을 부과하고요. 주정차 위반하지 말라 했는데 위반하면은 그때는 경찰 질서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형벌을 부과할 때는 우리가 형법이 적용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경찰 질서벌은 형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경찰 형벌은 제형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죄와 형벌은 죄와 형은 법에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9가지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경찰 형벌은. 질서벌은 뭡니까? 질서벌은 제형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건 가태로 부과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벌이고 가태로, 이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과자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경찰 형벌은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형법상 고의가시를 요하지만 경찰 질서벌은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고의가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고의가시를 요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 형벌은 원칙은 형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요. 예외적으로 적결심판이고 경찰 질서벌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형소법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요. 적결심판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경찰학 개론 시간에 공부를 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구제법은 필요 없고 이제 문제 풀고 이제 통제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다 그 법령에서 다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문제를 쭉 풀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한번 볼까요? 27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너무 쉽죠? 전통에 해당되지 않는 감 찾아, 우리가 안 배우는 거 찾으면 돼요. 뭐죠? 가중금이죠. 자, 28번. 옳은 것은 3번은 수정하라 그랬죠. 추록에. 수정해서 옳은 지문으로 보라 그랬죠. 그럼 1번은 뭐가 틀렸어요? 개통, 실비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벌은 경찰벌과 병가해서 행할 수 없습니까? 있어야 돼 있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수정해서 옳은 지문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4번은 왜 틀렸습니까? 강제집행과 적시강제는 선행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강제 집행은 전제로 하고 적시 강제는 전제로 하지 않죠. 그래서 3번이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도 한번 볼까요? 최근의 문제 쭉 풉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한번 보세요. 자, 3번은 뭐가 틀렸어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3자를 통해서 가능하죠? 뭐죠? 대집행이잖아요. 그 다음 30번.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봅니다. 1번 맞습니까? 경찰상 강제 집행은 제일 끝에 보세요.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입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잖아요. 아니, 이거 따지면 안 되죠. 그거는 전통과 그거고요. 새로운 거고요. 잘 보세요. 강제 집행은요, 간접적이다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강제 집행 중에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뭐죠? 아까 전에 적시 대직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접적인 수단은 적시 대직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적시 강제고 대집행,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하고 집행벌 있잖아요. 네 가지가 강제 집행벌 말이 안 돼. 그지? 강제 집행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직접적인 수단이고 요거는 간접적인 수단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강제 집행은 직접이다, 간접이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얘만 간접이고 얘는 직접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강제 집행은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 하면 안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어요? 강제 징수란 제일 끝에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입니까? 새롭다 하는 건 우리가 안 배운 거잖아. 안 배워야 새로운 거잖아. 강제 징수는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니까 전통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됩니다. 자,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해산 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 조치, 불법 영업소 폐쇄 조치, 감염병 환자 즉각적인 강제 격리 모두 적시 강제에 해당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해산 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 조치, 불법 영업소 폐지 조치, 이거는 뭡니까? 직접 강제고, 감염병 환자 즉각적인 강제 격리는 즉시 강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구분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1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보세요. 뭐가 틀렸어요? 적시 강제 절차적인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영장 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입니까? 절충설입니까? 절충설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32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봅니다. 자, 대집행하는 것은 대상이 뭐예요? 대체적 자기 의무입니까? 비대체적 자기 의무입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니까 4번 틀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나머지는 또 뭐 오래된 문제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4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좀 오래됐지만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 다 한번 찾아보세요. 간접, 그러니까 적시 대직강 빼고 다 찾으면 돼요. 그러면 적시 대직강을 한번 찾아봐요. 디귿, 리얼, 미엄. 맞죠? 그 디귿, 리얼, 미엄은 적시 대직강이니까 직접이고 나머지 기역, 리연, 비역, 시옷, 이형 5개는 간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돼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경찰 행정학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행정학에서 다른 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일단은 여기 대응 전략 유형이 여러분 책에 19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95페이지. 요거는 자,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본 수에도 내용이 있어요.
자, 대응 전략 유형은요. 방어, 탐색, 분석, 반응 네 가지가 있는데 방어하는 거는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영역이 있는데 요 A 회사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알겠죠? 다른 회사가 여기 경쟁자들이 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 방어형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역에는 다른 업체들은 경쟁자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 이 말이에요. 남하고 경쟁 안 하려고 하니까 아주 소극적이에요. 폐쇄적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정적이지만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전략이 방어형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왜? 경쟁자들 돌아가고 막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이래야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뭐예요? 안정적이지만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럼 탐색은 뭡니까? 환경 변화 및 상황 추세를 분석해서, 그죠? 분석해서 분석 능력에 달려 있고 아주 공격적이고 변화지향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하는 것은 이런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이런 방어형 전략은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는지는 몰라도 시대에 따라 그 환경, 변하는 환경을 빨리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탐색형은 환경 변화와 상황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이 됩니다. 변화지향적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분석은 뭐냐? 이 두 개의 장점을 살린 거예요. 분석. 좀 안정적이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분석형 전략. 요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안정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변화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장점을 살린 게 이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반응은 뭐냐? 방어형, 탐색형, 분석형 전략이 부적절할 때, 이 세 가지가 부적절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정한 전략을 바로 반응형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경 변화를 인지하면서도 뭐예요? 현재 전략 구조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환경 변화를, 기업 환경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현재 그 어떤 전략, 어떤 구조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업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인지를 했으면 빨리빨리 뭡니까? 회사도 개혁을 해야 돼.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 변화에.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뭐예요?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거보다 바보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몰라서 그렇게 한다 하면 할 말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뀔 것이라 하는 기업 문화가, 그지? 바뀔 것이라 한 걸 알면서 기업이 빨리빨리 대처하지 않는 그런 기업은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 최근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LG화학이라는 게 있어요. LG화학이 이제 그게 어떤 뭐 석유화학이잖아요. 이제는 자꾸 전기차가 또 많이 나오고 앞으로 시대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석유, 뭐 기름, 뭐 휘발유 이런 걸 또 가지고 이제 운전하는 내연 기관은 유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업이 앞으로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부 공장 가동을 줄이고 다양한 최첨단 소재 산업으로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앞으로 10년, 20년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지금은 당장 좀 아프지만 미리 그 아픔을, 고통을 참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다 해가 넘어가다 보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되면은 그 기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LG 휴대폰입니다.
LG 휴대폰이 어떤 환경에 빨리빨리 못 쫓아간 거예요. 막 삼성은 다른 애플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 막 계속 경쟁을 하면서 그때그때 막 여기서 새 모델이 나오면은 삼성에다 팍 나오고 또 삼성은 먼저 내면 애플이 나오고 둘이 막 경쟁하잖아. 서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출시를 하고 경쟁하잖아. 그게 나오는 시점이 비슷해요. 근데 LG는 그걸 못 따라간 거예요. 그 LG 휴대폰은 접었잖아요. 왜? 많은 적자가 나니까. 이 두 개가 막 성장하니까 이 두 개 휴대폰을 많이 사니까 LG는 더 많이 쳐져버린 거예요. 뭐 LG 휴대폰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아무 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나도 써봤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산업이 망해버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환경에 따라 일관성 있는 해결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여 수동형.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예요? 낙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이 네 가지 잘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면은 어떤 내용과 관련되어 있죠? 어떤 내용이죠, 그게? 그렇죠. 반응이죠. 1번이 정답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요거 꼭 기억합니다. 요거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을 봅니다. 요건 우리 이론 시간에 기본 수업 시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순경 시험에는 아직까지 소식은 없지만 경간부라든가 성기 시험에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경 시험에도 놓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알겠습니까? 꼭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책 결정 이론적 모형이 있는데요. 합리 모형이 있어요. 자, 인간은 누구나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 그렇죠? 사람은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게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성에 따라 결정하는 거. 알겠죠?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 결정하는 게 뭐다? 합리 모형이다. 그자 만족 모형은 또 뭐예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의 이론적 근거를 둔 모형이 뭐다? 만족입니다. 뭐 다 만족 나오잖아요. 뭐 다 정답이 다 이렇게 키워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적 모형은 뭡니까? 어떤 모형을 비판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합리 모형을 비판, 정책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둔 이론 모형입니다. 점적 모형은 합리 모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최적 모형은 뭡니까? 여기 있는 만족 모형하고 점적 모형이 지니는 보수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최적은 뭘 비판한 거예요? 점적 모형은 이렇게 할까요? 화살표를. 요 합리 모형을 비판했다면 최적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비판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혼합 간접 모형은 뭐지요? 바로 위에 있는 합리하고 점정하고 이 두 가지. 둘 다 결과적으로 합리 모형이고 합리 모형을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게 뭐다? 혼합 간접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 혼합한 거예요. 전부 다 뭐 요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 합리 모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엄격히 말해서. 왜? 점점은 이거 비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친 게 이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자, 쓰레기통 모형이 있어요. 자, 쓰레기통 모형은 무정부 상태, 변동사항 속에 조직이 어떤 결정 형태를 보여주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무정부, 변동사항 속에서. 굉장히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알겠습니까? 무정부 상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격동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나라가 혼란스러운 경우에 어떤 결정 형태를 보여줘야 되는가? 거기와 관련된 모형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으면 전쟁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조직이 어떤 결정 형태를 보여주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 바로 쓰레기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위 진압 시 가도 시위와 가행 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누군가 어떤 단체가 시위를 할 것이고 우리 경찰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가도 가행 진압으로 시위자들이 많이 다쳤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혼란스러운 상태잖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우리 경찰은 어떻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시민연대와 농민회가 연합해서 함께 대처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경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형태로 보여주는가. 이런 어떤 혼란 속에서 우리 경찰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대처하는가. 그걸 설명하는 모형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연합 모형입니다. 연합 모형 하는 것은 만족 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킨 거예요. 요거. 알겠죠? 요게 연합입니다.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도 있어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 분석과 한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집에 또 며칠 안 돌아왔어요. 그 나중에 한 10일 있다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가출보다는 좀 늦게 돌아왔다. 뭐 새벽 1시, 2시, 3시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막 뭐라 하면 어떻게 되죠?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아이가 계속 뭐라 하면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살 달래야 되겠죠. 달래면서 뭡니까? 엄마 아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좀 더 일찍 돌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로 자식들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면은 집에 아예 안 들어올 거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늦었는가 보다. 또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럼 내가 조금 더 일찍 돌아와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모델.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아빠 엄마가 좋게 얘기해도 똑같은 애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중에 집에 안 들어온 애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알아듣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는 가정하는 모델을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델입니다. 가족 치료, 자식이 늦게 귀가, 예출 금지. 만약에 예출 금지 하면 아이는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적당히 풀어주면서 늦게 들어오는 아이를 좀 빨리 들어오게끔 자꾸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새는 이렇게 친구들 집에 자고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문제가 된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는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큰 딸도 작은 딸은 안 그런데 저 지금 밖에 나 자고 이런 건 없는데 큰 딸은 그런 친구 집에 연락이 와요. 가끔 놀다가 아빠 자고 가면 안 돼. 처음에는 막 굉장히 뭐라 했죠. 지금은 전화 오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누가 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고 또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친구들이니까 크게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엄마 아빠 마음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남의 집에 자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시대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큰딸은 아예 얘기합니다. 자기 생일 때 그때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놀기로 했으니까 안 들어오다 아빠 뭐라 하지 마.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 해요? 그래 건전하게만 놀다가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 마. 건전하게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된 거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놀아도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특별한 날에는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예요? 지금하고 이제 우리 세대와 다른 거죠. 근데 그걸 세대가 다른데 많은 그 아이 또래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안 되는 집에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모델을 우리가 사이버네틱스 모델 모형입니다. 사이버네틱스예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모형이나 모델이랑 똑같은 말이고. 알겠죠? 요거 두 개는 좀 구분하세요. 요게 시험에 나와요. 요것도 시험에 최근에 나왔어요. 알겠죠? 자, 참 뭐 용어들은 참 다양하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도 친구 집에 자고 많이 했단 말이지. 그래도 예쁘게 컸네. 그러면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나도. 그렇구나. 자, 괜한 걱정을 하고 있나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시위 진압 시 가도 시위, 가행 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시민연대, 농민회가 연합하여 함께 대처했다면 어떤 모형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쓰레기통이고요. 그 다음 5번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2021년 경관부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을 봅니다. 자, 쓰레기통 모델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분석과 한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모델이 뭐다? 사이버네틱스 모델입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봅니다. 가조제 특징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조직 편성 원리 간단하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개청제 원리 하는 거는 뭐예요?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라 직무를 등급하는 거예요. 청장, 차장, 국장, 가장. 이게 권한과 책임이에요. 세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과 책임은 확대가 됩니다. 등급하는 거예요. 경찰청장의 권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이거예요. 알겠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과 책임은 확대가 되니까요. 그러면 차장의 권한은 청장보다는 적겠죠. 요거예요. 차장의 권한. 그러면 또 국장의 권한은 요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은 점점 확대되는 거죠. 이렇게 권한, 책임 정도에 따라 이렇게 등급화한 것을 개청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적용하기가 곤란하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경찰 조직은 독임제 아니에요. 독임제고 여기는 차장과 국장과 가장은 이 사람들은 청장의 다 보조기관이에요. 보조기관. 청장이 치안 정책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원회는 상하가 아니잖아요. 위원회는 전부 다 이렇게 동그라미 앉아가 여기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위아래가 없어요. 위원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로 제가 주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청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곤란하죠. 그 다음 뭐 대표적으로 경찰과 군대 조직의 편성의 가장 핵심 원리가 바로 개청제 원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뭐 이렇게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청제 장단점은 아무래도 뭐
우리 경찰 조직을 생각하시면은 조직의 일체감 통일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우리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 경찰 조직이 상하 계층으로 명령 복종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업무를 그만큼 신중히 하지.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은 편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더 커집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그만큼 신중하게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조직 같으면은 조직이 경직화가 초래돼요. 우리 경찰은 좀 경직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더 경직스러운 조직이 있죠. 경직화되는 조직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가면은 엄청 쫄잖아요. 짝대기 하나 달고 이등병 달고 내무에 들어가는 순간 얼어버리잖아요. 고참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완전. 우리 집에 있는 개보다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좀 괜찮겠죠. 요새는 그래도 뭐 인권이라든 군 인권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괜찮은데 우리 때는 뭐 없습니다. 지가 뭐 나이가 많든 공부를 많이 하고 왔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군대는 계급이 최고예요. 한 달 먼저 돌았다고 고참이에요. 한 달 먼저 군대 돌았다고 얼마나 내한테 고참질을 하는지. 근데 4월 군번인데 3월 군번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한 달 차이가 4명이나 있는 거예요. 위에 쩌르르. 아우 미치겠네 진짜. 한 달밖에 차이 나는데 그게 고참이라고 얼마나 가시하는지. 예? 한 뭐 1년 차이 나면 모르겠다. 근데 그 한 달 고참 중에 나이가 많은 고참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들어온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불쌍해 보였나 봐. 나머지 막 갈구니까. 그래가지고 잘해줬어요. 그 형이 지금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제가 고영배 교수님이에요. 이름도 안 까먹잖아요. 왜? 좋은 분은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그래 나머지 3월 공부는 워낙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군대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내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고참 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제대하고 나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말 높이니까 말라라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니보다 형인데 이 새끼야 하면서. 그지? 말 놓는 거 당연한 거지. 사회 나오면은, 자, 뭐, 사회, 나이가 중요한 거지만, 군에서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군대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군대가 훨씬 경직하죠. 근데 경찰은 그래도 나아요. 알겠죠? 왜 낫느냐? 뭐, 기본적으로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기 때문에 뭐, 군대처럼 그렇게 후배를 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또 우리 군은 산에 있고 이렇지만 예부에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경찰은 결과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자. 사회생활. 그렇죠? 출퇴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보다는 훨씬 덜 경직합니다. 처음 들어갈 때 순경 달고 처음 들어갈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들지 막 한 달, 한 6개월만 생활해도 이제 뭐 순경이나 경장이나 뭐 별 차이 없어요. 순경 여경이 뭐 경위 보고 그냥 뭐 농담도 하고 막 그래요. 다시 그만큼 좀 편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새로운 지식과 기술 도입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 공무원 집단은요, 보수 조직이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없으면 조용하게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라지 뭔가를 개혁하고 없애고 만들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식과 기술 도입이 어려운 게 개청제 단점이에요. 또 개청이 경찰처럼 많으면 업무 처리 지연도 되고요. 또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갈등도 개청이 많다 보니까 개청 간의 갈등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거주의. 이것도 이번에 1차 시험에 나왔잖아요. 할거주의가 뭡니까? 부서 이기주의예요.
부서 이기주의. 이런 어떤 계청제가 할거주의 초래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의사 전달 지연 왜곡도 되고요. 계청이 많다 보니까 청장이 한마디 하면은 전달 하다 보면은 말이 바뀌어가지고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거주의, 부서 이기주의. 이런 것도 초래가 되는 게 바로 계청제 단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통솔 범위는 우리 식사하고 연결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